여러분, 지갑 속 5만 원권 지폐를 한번 꺼내보세요. 그 앞면에 그려진 여인, 신사임당. 우리는 그녀를 현모양처의 상징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여인이 조선시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 활동을 한 당대 최고의 여성 예술가였다는 사실을. 그녀의 그림 한 점이 쌀 수십 가마니 값과 맞먹었고 양반가 남성들조차 그녀의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 경쟁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천재 예술가가 결혼 후 겪어야 했던 처절한 현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예술가로서의 꿈과 아내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고뇌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몰랐던 신사임당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천재 소녀의 탄생. 1504-1510 강릉 북평촌. 한양에서 400리나 떨어진 이 외진 시골 마을에서 한 여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신명화는 진사시험에 합격했지만 벼슬길에 나가지 못한 선비였고 어머니 이씨 부인은 용인 이씨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신사임당. 본명은 신인선애. 그녀의 어린 시절은 남다른 재능으로 가득했습니다. 5살 때 이미 글을 읽기 시작했고 7살에는 앙견의 그림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려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어머니 이씨 부인의 교육관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3종지도 였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늙어서는 아들을 따르라는 것. 여성의 교육은 주로 바느질, 길쌈, 음식 만들기 등 가사기술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사서 삼경을 가르쳤습니다. 한시를 짓게 했고 그림을 그리도록 격려했습니다. 포도, 산수, 화조 등 다양한 화제를 접하게 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사임당은 이미 강릉 일대에서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녀가 그린 포도 그림을 보고 새들이 날아와 쪼아댔다는 일화가 전하. 15살. 사임당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바로 이 시기 사임당은 자신만의 화풍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2장. 초충도의 혁명. 평범한 것의 재발견. 사임당이 15에서 18살 사이 그녀는 혁명적인 발견을 합니다. 어느 여름날 뜰에 나가 풀잎에 앉은 메뚜기를 관찰하던 사임당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성 화가들이 그리는 웅장한 산수와 기세 넘치는 매와 호랑이 그림은 자신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밑의 작은 생명들, 풀잎의 섬세한 결, 곤충들의 투명한 날개, 수박의 탐스러운 곡선, 이것들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우주만큼이나 광활한 세계였습니다. 사임당은 초충도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합니다. 초충도는 말 그대로 풀과 벌레를 그린 그림입니다. 가지, 수박, 오이, 맨드라미 같은 식물과 나비, 사마귀, 매미, 개구리, 도마뱀 같은 작은 생명들을 그린 것이죠. 이것이 왜 혁명적이었을까요? 첫째, 주제의 혁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그림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같은 사군자, 나학, 봉황 같은 상서로운 새들이 주제였습니다. 선비의 고결한 정신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사임당은 가지와 개구리를 그렸습니다. 수박과 쥐를 그렸습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심지어 천한 것으로 여겨지던 대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임당의 붓 끝에서 이 평범한 대상들은 생명으로 약동했습니다. 둘째, 관찰의 정밀함이었습니다. 사임당은 곤충의 다리가 몇 개인지, 더듬이의 마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날개의 맥이 어떤 패턴을 이루는지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을 넘어 자연에 대한 과학적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사임당의 초충도 병풍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박 그림에 그려진 곤충은 실제로 박과 식물을 먹는 해충입니다. 가지 그림의 벌은 실제로 가지꽃을 찾아오는 벌의 종류입니다. 즉, 사임당은 생태계의 관계까지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셋째, 색채의 혁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그림은 주로 수묵화, 증먹으로만 그린 단색조 그림이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사임당의 초충도는 달랐습니다. 수박의 짙은 녹색 줄무늬, 가지의 보랏빛 광택,
맨드라미에 타오르는 듯한 붉은색. 사임당은 대담하게 색을 사용했습니다. 넷째, 여성의 시선이었습니다. 사임당의 초충도가 그리는 세계는 부엄, 뜨, 텃밭의 세계였습니다. 남성 화가들이 접근하기 어려웠거나 관심 갖지 않았던 공간이었죠. 여성으로서 매일 보고 만지고 요리하던 대상들, 그것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립니다. 어느 날 사임당의 초충도 병풍을 본 한 양반이 감탄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 속 메뚜기가 너무 생생하여 지금이라도 뛰쳐나올 것 같소. 이런 그림은 도화서 화원들도 그리지 못하오. 사임당은 조용히 대답니다. 작은 것을 보지 못하면 큰 것도 볼 수 없습니다. 발밑에 풀 한 포기에도 천지의 이치가 담겨 있다. 3장 운명적 만남. 이원수와의 사랑. 1521년 강릉에 과거 준비를 하러 온 이원수라는 청년이 사임당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이원수는 생원시에 합격한 수재였고 학문을 좋아하고 시를 즐겨 지었으며 특히 글씨에 능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한 양반 집에 걸린 포도 그림을 보고 감탄합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이오? 신명화 진사의 딸이 그렸다고 하오. 여인의 솜씨가 이토록 뛰어나다니. 이원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핑계를 만들어 신명화의 집을 방문했고 사임당과 처음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첫 대화는 그림에 관한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들으니 그림에 능하시다는데 어찌 그림을 배우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고 또 보다 보니 손이 그리게 되었을 뿐이다. 보는 것만으로 그릴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이가 화가가 되지 않소. 사임당은 미소 지었습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이들이 포도를 보지만 포도의 속살까지 보는 이는 드뭅니다. 저는 그 속살을 보고자 했을 뿐이다. 이원수는 그 순간 반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정신에 반한 것입니다. 그 후 이원수는 여러 번 신명화의 집을 찾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명화와 학문을 논하기 위해서였지만 진짜 이유는 사임당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림과 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점 서로에게 끌리다. 1522년 가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연애 결혼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4장 결혼의 그림자. 시집살이의 현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사임당의 삶에 어둠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이원수의 집안은 한양의 양반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양반가의 부인으로 며느리에게 엄격한 규범을 요구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시부모께 문안을 드리고 집안 대소사를 챙기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접대해야 했습니다. 사임당에게는 그림 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사임당의 예술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며느리가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 있으니 집안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있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원수는 아내를 이해했지만 어머니를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1523년 봄 사임당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친정어머니 이씨 부인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강릉에서 날아온 것입니다. 어머님, 친정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다녀와도 되겠까? 시어머니의 대답은 냉정이다. 시집 온 여자가 친정을 그리 자주 들락거리면 어떻게 하느냐. 더군다나 내 몸에는 우리 이씨 가문의 손자가 들어있지 않느냐. 사임당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한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며칠 후 더 비극적인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임당은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시집살이에 고된 예술가로서의 좌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5장 강릉으로의 귀환. 예술가의 부활. 1523-1536 친정어머니의 장례 후 사임당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강릉에 머물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성이 친정에 머물겠다는 것은 거의 이혼에 가까운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임당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신명화는 이미 연로했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홀로 계셨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사임당은 강릉에서 진해돼 이원수가 정기적으로 내려와 함께 지내는 것, 일종의 별거 생활이었습니다. 강릉에서의 13년. 이 시기가 사임당의 예술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입니다. 친정집에서 사임당은 자유로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시댁의 까다로운 규범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신명화는 딸의 재능을 아꼈고
그림 그리는 것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이 시기 그녀의 초충도 연작이 완성됩니다. 사임당의 그림은 곧 강릉을 넘어 한양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한양의 양반들이 사람을 보내 사임당의 그림을 구했습니다. 어느 순간 사임당의 그림은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성이 그림을 팔아 돈을 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1528년 사임당은 셋째 이를 낳습니다. 훗날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될 율곡입니다. 6장 천재 교육자의 비밀 놀라운 자녀교육 일화들. 사임당의 자녀교육 철학은 그녀가 받은 교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씨 부인이 자신에게 학문과 예술을 가르쳤듯이 사임당도 자식들에게 지식과 재능을 물려주고자 했다. 이이의 5살 사건. 어느 날 5살 이이가 친구와 놀다가 심하게 싸웠습니다. 친구가 이이의 그림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화가 난 이이는 친구를 때렸고 친구는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사임당은 이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이야, 너는 왜 친구를 때렸느냐? 친구가 제 그림을 찢었다. 그림이 찢어져서 속상했겠구나. 그런데 이이야, 내 친구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사임당은 이이의 손을 잡고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아직도 울고 있었습니다. 사임당이 물었습니다. 얘야, 왜 이이의 그림을 찢었느냐? 친구는 훌쩍이며 대답다. 저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이이만 잘 그려서 화가 났어요. 사임당은 이이를 돌아보다. 들었느냐? 내 친구는 내가 부러웠던 것이다. 그런데 너는 때렸구나. 이이야. 힘으로 이기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내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 그날부터 이이는 친구에게 그림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이의 평생 습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과 것. 개미집 사건. 어느 날 어린 이이가 뜰에서 놀다가 개미집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개미집을 무너뜨리려 하자 사임당이 말렸습니다. 이이야, 그 작은 개미들에게도 집이 있고 가족이 있단다. 네가 그 집을 무너뜨리면 개미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사람의 도리니라. 이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개미집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먹이를 나르는 것을 한참 동안 관찰했습니다. 이 일화는 사임당의 교육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생명 존중, 관찰과 사색, 도덕단. 이매창의 시 교육. 둘째 딸 이매창은 10살 때 이미 시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매창이 지은 시를 사임당이 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니 꽃잎이 흩날리네 아름다운 봄날이여 영원을. 사임당은 딸을 불렀습니다. 매창아, 이 시가 내가 진정하고 싶은 말이냐? 예, 봄이 아름답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다. 너만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 창밖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냐? 꽃이 보입니다. 그 꽃을 보고 정말로 내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매창은 한참을 생각했다. 꽃이 지면 슬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데 곧 사라질 테니까. 사임당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내 진심이구나. 그렇다면 그 느낌을 시로 써보아. 그날 밤 매창은 다시 시를 썼습니다. 활짝 핀 저 꽃잎이 내일이면 땅에 떨어지리니 오늘의 미소가 내일의 눈물인가. 사임당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인이 되었구나. 이후의 학문 포기 사건. 넷째 아들 이우는 형 이이에 비해 학문에 재능이 부족했습니다. 10살 때 이우는 공부를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 어머니, 저는 형님처럼 똑똑하지 못합니다. 공부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사임당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이이보다 학문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유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인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 학문만이 전부가 아니니라.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그려라. 하지만 학문을 완전히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사물을 깊이 이해해야 하고 그러려면 글을 읽어야 한다. 사임당은 이후에게 다른 방식으로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 것입니다. 이유는 이 방법으로 학문의 흥미를 되찾았고 훗날 화원이 되었습니다. 사임당의 교육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다.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각자의 재능을 찾아 꽃 피우면 된다. 7장 한양으로의 귀환 남편과의 갈등. 1536-1545 1536년
아버지 신명화가 돌아가시자 사임당은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친정에 머물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한양에 도착하자 마자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재개되었습니다. 강릉에서 13년이나 있으면서 무엇을 했소? 며느리로서의 도리도 모르고 있지 않소? 사임당은 참았습니다. 밤마다 모두가 잠든 후 사임당은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1538년 갈등은 폭발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임당이 그린 포도 그림 한 폭을 양반 한 분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임당은 그림을 그려보냈고 그 양반은 감탄하여 쌀 10가마니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림을 팔아 돈을 받다니 이것이 양반가의 채통이요? 장사꾼도 아니고 기생도 아닌데 어찌 제주를 팔 수 있단 말이오. 이원수는 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말씀이 맞소. 우리 집안의 채통을 생각해야 하오. 사임당은 절망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이원수는 사임당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무능한 남편이오. 당신에게 안정된 생활도 주지 못하고 어머니 앞에서 당신을 지켜주지도 못하오. 사임당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가 당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못할 뿐입니다. 과거가 사람의 가치를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를 사랑하고 시를 사랑하는 진정한 선비입니다. 이원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입니다. 이 대화 이후 이원수는 사임당의 그림 활동을 은밀히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몰래 사임당이 그림 그릴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원수의 가장 큰 기여는 사임당의 그림을 한양의 양반들에게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사임당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완벽한 며느리가 되되 조금씩 자신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선물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형식상 거래가 아니라 선물 교환이 된 것입니다. 8장 47년 생애의 마지막 그림으로 남긴 1548년 사임당은 자신의 마지막 대작을 구상합니다. 초충도 팔폭 병풍.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47년 삶의 총결산이었습니다. 가지와 방앗개비, 수박과 들쥐, 어숭이 꽃과 개구리, 양귀비와 도마뱀, 맨드라미와 닭, 원추리와 개미, 오이와 개구리, 봉선화와 나비. 각 폭마다 식물 한 종류와 그것을 둘러싼 작은 생명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 작은 생명을 존중한 것, 여성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 이것이 사임당의 예술 철학이었습니다. 1549년 사임당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이의를 불렀습니다. 이이야, 어미가 할 말이 있다. 너는 총명하고 학문이 깊다. 하지만 학문만으로는 부족하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림도 계속 그려라. 학문과 예술은 하나다. 1551년 5월 17일 신사임당은 파란만장했던 47년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평생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 후회 없. 한 여성 예술가의 당당한 고백이었습니다. 에필로그 500년을 넘어 신사임당의 유산.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난 후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이이는 23살에 별시에 장원급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계속해서 과거에 응시할 때마다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총 9번의 장원급제. 구도 장원공 이라는 전무 후 무한 기록이었습니다. 시험관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 사람의 학문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이이는 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이는 만년에 어머니를 그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셨다.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셨다. 사임당의 7남매는 모두 성공했습니다. 장남 이선은 사원부 감찰이 되었고 둘째 딸 이매창은 시를 잘 지어 문인들 사이에서 이름이 났습니다. 넷째 이우는 화원이 되었고
다른 자녀들도 모두 과거에 급제하거나 학문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사임당의 그림은 살아생 전부터 비싼 값에 거래되었습니다. 한양의 한 양반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신씨 부인의 포도 그림 한 폭을 얻기 위해 쌀 20가마니를 주었다. 하지만 그림을 보는 순간 아깝지 않았다. 쌀 20가마니면 당시 중류 양반가의 1년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임당은 조선 최초의 여성 직업 화가였던 것입니다. 2009년 한국은행은 5만 원권 지폐에 신사임당의 초상을 넣었습니다. 한국 화폐 최초의 여성 인물이었습니다. 지폐 뒷면에는 사임당의 묵포도 도와 풍죽도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사임당을 현모양처의 상징으로만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사임당은 시대의 제약 속에서도 예술을 포기하지 않은 혁신가였습니다. 그림을 팔아 경제적 독립을 꿈꾼 선구자였습니다.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가르친 진보적 교육자였습니다. 여성의 시선으로 세상을 그린 예술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살아남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사임당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붓을 들어야 했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시간들이 모여 조선 회화사의 길이 남을 걸작들이 탄생했습니다.